조동근의 경제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좀 가슴 답답한 주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첫 공식 대통령직 수행 이후 첫 방문지가 인천공항공사였습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좀 했었는데 네, 네, 네.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2018년이 이제 바로 앞에 있는데 2018년은 아마 오롯이 문재인 정부가 그 성과를 책임져야 될 겁니다. 잘 되는 대로 못 되는 대로. 2017년은 사실은 오버랩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2018년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문재인 정부 철학, 그죠? 어떤 그런 그 논리에 따라서 꾸려가는데 뭐 실패하더라도 뭐 남 탓하지 말게. 미리 경고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좀 두 가지인데 보면은 사실 좌파 정부죠, 그렇죠? 예, 좌파 논리인데 보면은 이제 2018년 1월 1일에 뭐가 발족이 되죠? 뭐가? 그러니까 이제 인천공항공사로 치면은 이제 비정규직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최저임금도 이제 내년 1월 1일 이제 0시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노조 또는 노동 편향적인 그런 정책이에요, 사실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이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악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비정규직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가는 어떤 사다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잘못 해석하면은 뭐 없애야 될 또는 없어져야 될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공항공사를 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첫 행선지예요. 따라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의미가 그래서 있죠. 근데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금년 5월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인가? 그런 확신은 없어요. 그건 없고 보면은 우리 해석을 할 때 뭔가 비정규직이 어떤 아픔을 좀 달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지수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서 실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책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큰 임팩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비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미세 날개짓이 나중에 큰 폭풍우를 이제 몰고 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달 있다가 최저임금이 우리나라에서 사실 기록적으로 올랐어요. 16.5%.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 편향적인 그런 정책으로 이제 예고된 거고 그것이 실제 이제 우리가 2017년에 입법화된 거죠. 그래갖고 2018년부터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이제 없애야 될 대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를 하겠다 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선진국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정규직이 다 존재를 하고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우선 이제 그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잖아요, 그렇죠? 옛날같이 뭐 벨트를 돌아가는 어떤 생산, 우리가 어떤 이제 뭐 공원이 붙어서 하는 그런 거 아니고 요새 이제 서비스 산업이 또 이제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이 4차 산업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로 형태가 매우 다양해졌죠, 사실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가구 구성도 많이 달라졌어요, 보면 이제 그래갖고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그렇다면은 그런 거를 감안할 때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렇게 좀 양분법으로 나누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서양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노동시장 유연성을 갖다 높이면서 비정규직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단 뭐냐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라기보다도 비정규직이 사실은 뭐 그야말로 없어져야 될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인천공항공사로 좀 문제를 좀 좁혀보자고요. 좀 뭐 내용 다 알으셨겠지만 10,000명 정도가 이제 비정규직이었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3,000명 정도는 이제 직고용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인정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공항공사이기 때문에 뭐 보안 검색, 그렇죠? 이런 거 등등은 직고용으로 하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7,000명 정도인데 사실은 대개 이제 청소, 그다음에 주변 경비 이런 이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직고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를 이제 2개를 만들어서 그 자회사에 이제 정규직으로 집어넣는 그런 구조입니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규직에는 어떤 외피를 입었지만은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쵸. 현재 만약에 자기가 파견업체에 소속돼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파견회사 사장이 바뀐 사실 그런 셈입니다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호박에다 줄 그어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변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좀 잘 짚어야 되는데 보면은요 비정규직이 이제 없어지고 정규직화된다 하더라도 처우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그게 의미가 없는 의미가 거예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자회사 이제 직고용이 되는 이제 정규직화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처우가 크게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개선된 여지를 본다면은 글쎄 이제 파견 근로자한테 주는 이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약간 절약되는 것만큼은 약간 좀 개선될지 모르지만은 인천공항공사는 공항공사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민간 기업까지 넓혀진다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데모하고 이렇게 본 피켓을 보면은 이제 파견 업체가 사실은 뭔가 착취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피켓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인력 중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금융 중개는 누구도 다 받아들여요. 누가 돈을 찍어서 돈을 갖다 빌려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면 은행이 뭡니까? 금융이요. 자금을 중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인력 시장에서도 인력을 중개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보면요. 그렇다면 이제 그게 파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은행 쪽에서는 당연한 거고 금융은 말이죠. 이쪽은 착취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대학교를 친다면은 글쎄요, 이제 여기 이제 밑에서 본다면은 이제 대학교도 경비를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주차 관리를 해야 되고 등등 이제 급식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파견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총무과에서 직고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부담되죠. 그렇다고 그 어느 대학교에서 무슨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을 정도로 규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차라리 현재 어떤 그 간접 고용 형태로서 그런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쪽으로 좀 아이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지. 마치 비정규직만 해소가 되면 모든 게 해소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3,000명이 직고용됐는데 인천공항공사가 1,200명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정규직이. 그러면 1,200에 한 3배 가까운 이제 그 정규직이 이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새롭게. 따라서 이제 기존 정규직에서 볼 때도 사실상 이게 조직 화합이 쉽지 않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공항공사 나름의 어떤 스케줄을 따라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금년 말까지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노 간의 갈등도 심해지는 거죠. 1,200이 있었는데 거의 3,000이 3배나 되는 쪽에 사실 정규직이 되는 거죠, 보면요. 그러면 이제 정규직에서 볼 때는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채용할 건가? 그러면 대개 비정규직은 뭐냐면 무조건 직고용하라 그겁니다, 보면요. 하지만은 이제 기존 정규직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올까요, 보면은 이거는 좀 무임승차다 지금. 그런 노노 갈등도 있어요. 따라서 이게 국가가 예를 들어서 누가 불이익을 받거나 그럴 땐 좀 뭐 들어가서 개입하는 건 맞지만은 취업하는 형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릴까 하는 것까지 국가가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있는 거죠, 보면. 무리가 있다. 네, 무리가 심하다. 네,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네. 이 사실은 비정규직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정부가 단행했던 최저임금 인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했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이거에 맞춰 지금 빠르게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뭐 달리 간 게 아니고요. 하나 패키지로 한 거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갖다가 올리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좀 노동자 쪽에서 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보상해 주는 차원이죠, 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라는 건 보면은 사실 생산성하고 유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원래 이제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건데 이게 법 제도적으로 지금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생산성 이상의 임금을 정하기 쉬운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한번 좀 면밀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요 최저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2016년 그죠? 17년 올라가면서
조금 뭐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요번에는 미증유의 어떤 증가율이에요. 16.5% 정도의 이제 증가율인데 이렇게 높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근래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동안 비정규직에 대해서 또는 뭐랄까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야말로 뭐 줄 걸 안 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에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걸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갖다 국가 간에 비교할 때도 똑같은 잣대로 재지를 않았어요. 키를 잴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뒤꿈치 들면 안 되잖아요. 보면. 반칙이죠. 그렇죠? 네, 반칙에서 이제 똑같이 뒤꿈치를 붙이고 좀 재야 되는데 2017년도에 우리가 이제 높이 올라가면서 그때 논거가 뭐냐면 2013년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 중에서 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조건을 통제하고 보면 낮질 않아요, 사실이요. 따라서 기준이 다르죠. 낮지 않은 거를 낮은 걸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은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은 우리가 좀 착각을 하기 쉬워요. 뭐냐면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통해서 소득 분배를 개선하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사실 최저임금을 받는 쪽에 빈곤층에서 올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예컨대 보면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주부들이 가서 계산원으로서 또 알바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알바하는 주부하고 대학생들이 빈곤층은 아니에요. 따라서 그걸 아빠나 남편이 대기업 부장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거를 우리가 좀 착각을 하니까 지금 그래서 최저임금을 통해서 무슨 뭐 빈곤층의 삶의 처지를 개선시킨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가면서 누가 더 혜택을 보느냐. 이미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게 돼 있고요. 최저임금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자영업자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은 해고를 하거나 사람 뽑지 않잖아요. 따라서 없는 사람들이 더 핍박을 받고 그다음 이미 기득권에 해당되는 정도의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최저임금 혜택을 더 받게 돼 있어 지금요. 우리 이게 역설이거든요.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방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남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유일한 어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를 파는 나라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되게 나이가 연로하신 그런 이제 주부들이실 거네요. 근데 그 정도 최저임금 받고서도 자기는 만족했어요 지금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실로 30으로 올린다 하면은 전방 그 경영주 쪽에서 보면은 감당하기 어렵죠. 따라서 공장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제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임금에서도 일을 하고 싶은데 국가가 나서서 그걸 방해하는 이제 그런 셈이 드는 거죠.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실제로도 이제 기업 측에서는 아까 생산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금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생산성과는 이제 따로 놀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인화를 통해서 이를 많이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주문하는 이제 자동화 기계가 도입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좀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뭐 우리 이제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다 알려진 건데 그런 어떤 선행 실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죠? 사회과학에서 실험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도 최저임금 올리다 보니까 단가 올라가니까 사람을 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줄이는 게 바로 해고가 되거나 또는 안 뽑는다는 건데 그걸 알면서 우리가 똑같은 길을 따라갔다고요. 그 참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번에 이제 국고 보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최저임금을 잘못 올렸다는 걸 시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고용주가 임금을 줘야 되죠. 어때 국고에서 그 일부를 갖다 부담합니까 지금? 그래갖고 한 3조 정도 주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30인 이하 영세, 그죠? 네.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이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이제 보전하는 건데 경영주에서 볼 때 35인이에요. 그러면 30인 이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자칫하면은 5인을 갖다 뭐죠 해고시킬 어떤 유혹이 생겨요. 정부 보조금이 기다리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을 저희가 받으려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다음 또 실제로 보면 무인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더 적어져. 더 해고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볼 때는 유혹이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최저임금 같이 한 번에 그냥 모든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 어떤 그 임금 수준을 내가 한 번에 엮게 들듯이 들어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보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2018년 되면은 상당한 정도로 이제 이게 최저임금의 어떤 후유증의 생각이 최저임금의 후유증이
현안이 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이제 재정 부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 세대에게 많이 이제 좀 부담이 돌아갈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동훈 교수님과 조동훈의 경제논단 첫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조금 가슴 답답한 주제인데 좀 내년 새해에는 좀 더 좀 답답하지 않은 주제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